2024년 12월 26일, 작년 12월 26일에 국회에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선출했어요. 정계선, 조한창, 그리고 마은혁. 그런데 1월 1일에 그 최권한대행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을 빼고 조한창과 정계선만 임명을 갖다 했습니다. 1월 1일 날. 1월 1일 날 그날 노는 날인데 어쨌든 그날 1월 1일 날 임명을 갖다 했더니 1월 3일에 권한쟁의 심판을 접수를 했어요. 누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 마은혁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이 처리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 중간에 딱 한 번만 변론이 있었어요. 재판이라고 한 게 딱 한 번 있었는데 그게 언제 있었느냐? 1월 22일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변론이 예컨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의 어떻게 한다라고 합니까?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냥 아주 진을 갖다가 빼면서 하루에 8시간씩 재판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은혁에 대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은요. 재판을 얼마나 했느냐? 꼴랑 1시간 20분 했어요. 80분을 갖다가 한 거예요. 그러면 뭐 들어가 가지고 뭐 앉아 있고 뭐 그다음에 뭐 누구 나오셨습니까? 뭐 이런저런 거 이런 거 다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는 60분 70분만 그 변론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문영배 재판장이 변론 종결하겠습니다. 한 번 그것도 1시간 20분 꼴랑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변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증언은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증인을 갖다 신청합니다. 누구 증인을 갖다 신청합니까? 지금 이렇게 민주당에서 3명을 당장 임명해야 되겠다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면은 여당과 야당이 합의했다는 거 아니냐. 여당은 1명, 민주당은 2명 이렇게 해가지고 3명을 갖다가 선출할 권한을 여당은 알아서 1명 선출하세요. 우리 야당은 민주당은 알아서 2명 선출하겠습니다.라고 합의를 했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여야 간의 합의가 있었다라고 주장은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니까 증인 2명은 최소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때 누굽니까? 여당 대표 그 당시에는 추경호 원내대표였어요. 그 다음에 야당의 원내대표 누구였습니까? 박찬대 대표가 원내대표 그때도 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최소한 그 2사람이 나와가지고 증언 한번 들어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최상목 대행이 증인 신청을 했는데 이런 증인을 갖다가 기각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문영배 재판장은요 기각을 갖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이 즉시 뭐를 갖다가 신청을 했느냐? 안 됩니다. 이렇게 변론 종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변론 재개 신청을 그 자리에서 했는데 그런데 3시간 있다가 문영배 재판장이 변론 재개 안 할 거야. 우리는 그냥 이 상태에서 이대로 한 번만 하고 그냥 그 결정을 갖다가 내릴 거야. 라고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나 또 우스운 일이 벌어졌느냐. 이 변론이 있었던 게 1월 22일이에요. 그런데 1월 31일에 오후 1시에 딱 이맘때쯤인 거죠.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전화를 한 거야. 전화해가지고 여당과 야당이 헌법재판관을 그 추천서 어떻게 추천했는지 그 제출 경위를 서면으로 제출하시오. 시한은 1월 31일 오후 6시까지. 왜냐하면 6시까지 일을 할 테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날 전화해가지고 여야 재판관 추천서 제출 경위를 서면으로 제출하라. 언제까지? 31일 그 당일 중으로.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아마 그 1월 31일 정도에는 결정문을 갖다가 쓰고 있었을 거예요. 누가? 그 문영배 재판관이 뭐 독후감도 쓰겠지만 결정문도 지금 막 쓰고 있었을 거예요. 밑에 있는 헌법연구관들 뭐 시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건 내가 중요한 거니까 내가 써야지. 막 쓰다가 보니까 막히는 거야. 뭐가 막힙니까? 사실관계가.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한 겁니까? 증인 신청한 거잖아요. 최상목 대행이. 이런 거 판단하려면 여당의 그 원내대표, 야당의 원내대표라도 불러가지고 이야기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안 들어도 돼. 내가 다 쓸 수 있어. 그러더니 막상 이걸 갖다가 초안 잡고 쓰고 있는데 맥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야 재판관 추천서 제출 경위를 서면으로 제출하시오.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사실관계가 헌법재판관들이 정확하게 확정이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사실관계 확인이 정확하게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가끔 재판하다 보면요. 판사님이 직권으로 변론 제기 신청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변론 종결했어요. 그다음에 2월 3일 날 판결 선고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올 때도 있고 아니면 뭐 날라올 때도 있고 아니면 인터넷에 떠 있을 때도 있고 변론 재개 해가지고 직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판사님들이 미리 판결 선고하기 전에 판결문 쓰고 있다가 그러다가 판결문 쓰다가 이게 맥히는 거야. 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 그 모른 막히는데 그냥 쓰면 되겠습니까? 아 그럼 이런 부분들 확인해야 되겠다.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김혜경 씨 관련해 가지고 수원지방법원에서 판결문 써가지고 뭐 8월 언제까지 선고하겠습니다라고 했다가 그러다가 재판부가 직권으로 그 변론 제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저 양반 박 무슨 부장이었는데 박 부장이 뭐 생각이 바뀌었나 왜 변론 제기 신청하지 느낌 좀 싸한데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박 부장이 무지무지하게 꼼꼼한 사람이라서 일일이 다 체크를 갖다 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김혜경 씨네가 뭐 주장했던 거 그때 포스기에 그게 찍혀 있나 없나 그런 거 확인하기 위해서 변론 제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지방법원의 부장 판사들도 자기가 이렇게 판결문 쓰다가 막히면요 변론 제기해요. 변론 제기해가지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판결 확정하는 건데 이게 재판의 기본 중에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의 최고 법원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지들이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됐다라고 하는 거를 실질적으로 인정했으면서도 서면만으로 한다. 그 다음에 변론 제기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헌법재판소 그 사이트 렛진팬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은 모르겠어요. 저거 제가 돌직구 하다가 했나 끝나고 했나 어쨌든 그때 했는데 심리중으로 나오잖아요. 심리중으로 이게 2월 3일이거든요. 오늘. 그래서 저는 혹시 이거 변론 재개 이렇게 바뀌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오늘 판결 결정을 갖다가 선고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황당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생겼어요. 제가 지난주에 마은혁 재판관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대충 했었는데 그때 저도 깜빡했던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100% 확신하는데 주진우 의원 포함해서 왜 주진우 의원이냐? 주진우 의원이 그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이라며 법률위원장 잘 나가던 부장판사 출신 주진우 의원 포함해가지고 국민의힘의 그 법조인 출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김기현 전 대표, 뭐 권성동, 권영세 대표들 다 법조인들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 모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다 놓친 게 있었어요. 그거를 누가 발견했느냐? 중대법대 교수님이 발견을 갖다가 했어요. 그 이인호 교수님 좀 잠깐 띄워봐 주세요. 저분이 이인호 교수님인데 중대법대 그 학위를 갖다 보겠습니다. 중앙대학교에서 법학 박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인호 교수님 제가 커리어를 쭉 봤더니 학부도 중대법대 나오고 석사도 중대에서 하고 박사도 중대에서 하고 지금 중대 로스쿨에 헌법 담당하는 교수님인데 중대 로스쿨 교수로 부임하기 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원도 하고 헌법연구관 보도하고 아마 헌법연구관 되시기 전에 중대 로스쿨 교수가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중대 로스쿨 교수 해보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중대 교수님 한 30년 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대법원의 재판연구관도 하셨고 그 다음에 저 밑에 쭉 보면은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그다음 한국언론법학회 철우언론법상 이 상이 굉장히 큰 상이거든요. 아무나 주는 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중대에 이인호 교수님이 중대 로스쿨 교수로 계신데 그러면 중대 법대 나온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1번 이재명,
그다음 또 누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2년 선배 권성동. 다 이런 분들이 중대법대 선후배 지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인호 교수님은 이재명 대표하고도 굉장히 잘 알 거고 권성동 대표하고도 굉장히 잘 아는 사이일 거예요. 그런데 이인호 교수님이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이 엄청나게 지금 그 파장이 있는 거예요. 그것 좀 띄워봐 주세요. 그 이인호 교수님 그거 제가 안 보내드렸나? 페이스북 그거요? 잠깐만. 그러면은 요거는 제가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깜빡했나 보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아이고 이거 아니고 죄송합니다. 아이씨 급하게 찾으려니까. 여기 있네. 지금 보내드릴게요. 네, 저거는 이제 그 띄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인호 교수님이 그 이 사건을 이제 헌법 전공이고 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꼼꼼히 본 거예요. 그런데 이인호 교수님이 설명을 갖다가 하기를 권한쟁의라고 하는 거는요. 국가 기관 간에 우리 기관은 이런 권한이 있다. 우리 기관은 이러한 권한이 있다. 그런데 권한이 충돌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 권한이 우선이 되는 것이냐 이런 것들 가려주는 게 그게 권한쟁의 심판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헌법상의 권한은 무엇이냐? 첫 번째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권하고 국회에 헌법재판관 선출권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우리가 국회가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했는데 왜 임명하지 않느냐? 이거는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냐? 누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래가지고 헌법재판소에다가 권한쟁의 심판을 갖다가 한 건데 그러면 그 국회가 선출하면 대통령은 무조건적으로 임명을 해야 됩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것 좀 헌법 조문 좀 띄워봐 주세요. 내가 김진육촌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헌법재판소 111조를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 관장한다. 2항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재판관은 대통령이 뭐 한다? 임명한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요. 헌법재판관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3항 보겠습니다. 제2항의 9명의 재판관 중에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주어가 빠졌어요. 누가 임명한다는 겁니까? 2항하고 3항 같이 보면요.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114조인가요? 114조 좀 띄워봐 주세요. 그런데 이 헌법재판관 임명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명하는 거하고 달라요. 어떻게 되느냐? 114조 2항 보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 몇 명 임명합니까? 3명. 국회는 어떻게 합니까? 3명을 선출하고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얼핏 보면 그 헌법재판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하고 임명된 게 똑같아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 완전히 다르냐? 중앙선관위 관련해서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다? 3명밖에 없는 거고요. 국회에는 어떻게 합니까? 3명을 선출하는데 이때 선출되면 그냥 그 자체에서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으로 그냥 그 임명이 되는 거예요. 그 자격이 생기는 거고 대통령이 3명 지명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헌법 조항만 봐도 대통령의 임명권이 형식적인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선출됐다고 해서 당연직으로 임명이 되는 게 아니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헌법 111조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말을 빼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처럼 그렇게 바꿔놨었어야지. 그 다음에 방통위법을 갖다가 한번 좀 띄워봐 주세요. 헌법재판관 임명하고 무지무지하게 유사한 그 조항이 어떤 조항이냐? 이게 방송위원이에요. 방송위원. 2항 보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2항 보겠습니다. 위원이 몇 명이다? 5명이다. 그런데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명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임명을 한다. 1항 한번 좀 보여주세요. 1항에 보면요.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위원장 및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임명하느냐. 2명은 대통령이 그냥 찍으면 되고 3명은 국회 추천을 갖다가 해야 된다. 이러니까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거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임명하는 거나 무지하게 유사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국회에서 추천됐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최민희 그 당시 전 의원이었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최민희 전 의원을 방통위원으로 임명 안 했어요. 추천은 됐는데 난 최민희 같은 사람 방통위원으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나는 도저히 최민희를 갖다가 임명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뻗팅겼는데 그때 그 민주당에서 이런저런 비난은 했지만 우리의 그 추천권이 침해가 됐다. 그러니까 권한쟁의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했었습니까? 안 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가만히 있었는데 똑같았는데 왜 지금은 마은혁을 갖다가 임명하지 않으면은 무슨 아주 그냥 대역죄를 갖다가 저지른 것처럼 저렇게 이야기하느냐. 그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제가 몇 군데 가서 그 예를 갖다가 들었는데 셀프 디스하면서 저는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갖다가 해요. 왜 다시 한번 말씀을 갖다가 드리면은 예컨대 국회에서 정혁진 변호사 헌법재판관 임명한다라고 하면 그게 제대로 된 선출입니까? 헌법재판관 아무나 선출하면 됩니까? 예컨대 다른 사람 비하하는 것 같이 보이니까 그냥 저만 셀프 디스하겠습니다. 김남 어떤 사람도 생각이 나고 누구도 생각이 나고 막 그러는데 어쨌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 양심상 저는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거든요. 그런데 국회에서 정혁진 변호사를 형식적 자격은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변호사 법조인 생활 갖다가 오래 했으니까 법관의 자격이 있어요. 저도 법관의 자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쨌든 그 헌법재판관 될 형식적인 자격은 왜냐하면 이제 나이 먹으니까 그냥 시간 지나가면 이렇게 연차가 쌓이니까 자동적으로 자격이 생긴 거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 같은 사람이 헌법재판관 노릇을 하면 그러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대한민국이 우스워졌다고 해도 정혁진 같은 사람이 헌법재판관 되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예컨대 윤석열 대통령 직무가 정지가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헌법재판관 임명을 딱 해야 돼 3명을. 그런데 그 중에 하나에 정혁진이 딱 들어가 있어. 또 어떤 하던 사람이야? 당연히 당연히 모르겠지. 어떤 듣보잡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했어. 딱 커리어를 갖다가 보고 가끔 정법전 TV 같은 거 있어. 딱 봤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해도요. 저런 사람은 안 돼. 그러니까 다 국회 의견을 웬만하면 내가 존중을 하겠는데 저런 사람은 안 되고 좀 제대로 된 사람 예컨대 모경준 전 재판관님이나 권성 전 재판관님이나 서기석 전 재판관님이나 그런 분들 그 정도 레벨이 되는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해야 내가 임명을 갖다가 하지. 국회에서 아무나 선출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아무나 임명하면 그게 말이 되겠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국회의장이라고 하면 듣고 보니까 말이 그렇거든. 맞네. 아무리 그래도 정혁진을 갖다 임명할 수는 없는 거지. 맞습니다. 그러면은 여야 원내대표 다 불러가지고 우리가 정혁진을 갖다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선출을 했잖냐? 그래가지고 올렸잖냐? 근데 대통령님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헌법재판관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어도 그렇지 어떻게 저런 사람을 임명을 하냐?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봐도 그렇다. 내가 봐도 그렇더라. 그러면은 그 원내대표가 또 감명 딱 받아가지고 맞습니다. 그건 우리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선출했다고 하더라도 한 번 더 대통령이 걸러서 제대로 된 헌법재판관 어떤 사람입니까? 장관급 대우 받고요, 지구공 받고요, 기사 받고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그거 받고요. 그 다음에 뭐 해외 여행 같은 거, 해외 출장 같은 거 갈 때 예컨대 뭐 문영배 그 헌법재판관 무슨 자기 헌법재판소 관할도 아닌 무슨 선거 무슨 회의 갔다 왔다면서요? 어떻게 갔겠습니까? 1등석 탔겠지. 퍼스트를 탔겠지. 그리고 임기가 6년이에요. 대통령보다도 임기가 더 긴 그런 자리란 말이에요. 아무나 얼렁뚱땅 하면 되겠습니까? 마은혁 부장이 만약에 헌법재판관 되면요, 마은혁 부장은요 6년 동안 우리나라 헌법재판관 하는데 미국 같은 나라에서 그 한국의 헌법재판관은 어떤 사람이야? 한번 리서치해보자. 마은혁 어떤 사람이지? 인민노련이네. 그 사람이 뭐야 그 창립 선언문에 어떤 글이 있지? 미국이 뭐 한반도에 뭘 갖다가 다 해? 미국은 4만의 미군을 주둔시키고 한국군의 모든 작전권을 장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해? 이런 식의 글을 썼던 사람이 헌법재판관이야? 이러면 되겠습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대통령의 임명권은 실질적인 임명권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그 소개해줬던 이 누구야 그 이인호 교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을 갖다 하신 거예요. 이인호 교수님이 제가 지금 막 확인해 보니까 80학번인가 81학번인가 그렇대요. 그러면 80학번이면 권성동 대표하고 동기고요. 81학번이면 이재명 대표보다 1년 선배니까 당연히 잘 알 거란 말이야. 다른 사람도 아닌 중대법대 동문 중대로스쿨의 교수님 이인호 교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첫 줄을 읽어보겠습니다. 국회 의결이 없는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어떻게 돼야 된다? 각하되어야 한다. 왜 각하되어야 하는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 문제된 헌법상의 권한은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권하고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이에요. 여기서 국회의장의 선출권이 아닙니다.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이에요. 다시 한번 헌법 111조 좀 띄워봐 주세요. 예컨대 그 헌법 111조 3항에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재판관 중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자를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대법원장에서 장을 빼고요, 대법원이 지명한 자를 임명한다 그러면 저때 3명의 헌법재판관은 어떻게 임명이 돼야 되느냐? 대법관 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임명하는 사람이 대법관 회의를 통해서 뽑힌 사람이 임명되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저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사망을 보면은 앞부분은 국회라고 되어 있고요, 뒷부분은 대법원장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앞부분에 만약에 국회의장이 지명하거나 선출하는 자를, 똑같은 이야기니까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이렇게 했으면 이 권한쟁의 심판의 청구인은 누가 되느냐? 국회의장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대법원장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보니까 내가 겪어보니까 마은혁 부장 괜찮네, 내가 배석으로 데리고 있어봤는데 연수원 기수는 짧아도 그래도 충분히 될 만하네 해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마은혁을 지명했는데, 그런데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다. 조희대 대법원장 열 받는다. 최상목이 나보다 한참 후배인데 그러면서 열 받는다. 그러면서 내가 지명했는데 임명을 안 해. 그러면서 권한쟁의 심판을 했으면 그때 청구인은 대법원장이 되는 건데, 그런데 지금 마은혁은 국회에서 선출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은혁과 관련해서 권한쟁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청구인이 누가 되어야 된다? 국회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국회의장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이인호 교수님 그 글을 갖다가 쭉 봤더니
1월 3일에 그 청구서가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가 접수가 됐는데 그 이인호 교수님이 헌법재판소에서도 근무를 헌법재판연구원도 하고 재판연구 헌재연구원도 하고 헌재연구관보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건 다뤄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건 봐가지고 1월 3일에 접수됐는데 1월 3일부터 해서 쭉 소급해서 다 봤는데 이게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느냐? 국회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건이라고 타이틀이 붙은 안건 처리가 없었다는 거지.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국회에서 의결이 없었다는 거지. 그런데 국회에서 의결을 하지 않은 거를 국회의장이 자기 마음대로 권한쟁의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정식대로 한다면요. 어떻게 했어야 됐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6일에 국회에 선출됐어요. 그런데 1월 1일에 그 최대행이 2명만 임명했어요. 민주당 열 받았어요. 열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희 권한쟁의 심판해야 되겠네. 누군가 막 이야기했겠지. 권한쟁의 해가지고 이기면은 마흔역 임명될 거다. 그래가지고 알았다. 그러면 어떻게 했었어야 됩니까? 1월 1일 날 그거니까 1월 1일은 노는 날이니까 1월 2일이 무슨 요일이었어요? 그날이 휴일이었나? 어쨌든 1월 3일에라도 어떻게 썼어야 됐느냐? 국회 본회의 열어가지고 마흔역 관련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건을 상정해서 그게 통과가 돼서 통과가 된 거를 국회 명의로 그걸 갖다가 접수시켰어야 됐는데 국회의장 우원식은 뭐 그렇게 마음이 바빴는지 아니면 절차를 몰랐는지 그 자기 마음대로 국회를 참칭해가지고 국회의장이 이걸 갖다가 뭐 국회의장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마치 국회가 의결을 한 것처럼 해가지고 이 절차를 갖다가 진행한 것이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몰랐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 다 몰랐고 민주당 국회의원은 알았던 사람이 있을 수 있나? 있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근데 그 이야기 괜히 뭐 이렇게 잘난 척하고 하면 내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면서 욕을 갖다가 먹었을 테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는 알았을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헌법재판관들도 몰랐던 것 같아. 만약에 헌법재판관들이 알았으면 원래 이제 재판할 때요. 뭐 이렇게 청구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원고 대리인이 돼가지고 소송을 갖다 딱 제기하면 첫 번째 변론 준비 기일부터 판사님이 물어봅니다. 저기 정혁진 변호사님 지금 예컨대 마은혁이라고 하는 분 당사자인데 대리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마은혁 씨가 이 소송에 원고 적격이 있습니까? 그것부터 물어본단 말이죠. 왜냐하면 애매할 때, 아리까리할 때. 그러면 만약에 이 케이스도 헌법재판관 중에 8명 중에 1명이라도 이거 국회에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건이 상정되고 의결됐나?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국회 명의로 들어왔지만 이게 국회의장이 독단적으로 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요. 제가 헌법재판관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부터 체크했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체크하지 않고 쭉 시간이 지나다가 이인호 교수님이 저 글을 갖다가 딱 올리니까 저부터도 눈이 번쩍 띄어지는 거. 맞는 말씀이네. 저만 맞다고 생각합니까? 강민구 변호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부산지방법원 법원장도 하시고 법원장도 여러 군데 하시고 강민구 변호사님 하면 그분이 굉장히 이렇게 얼리 어답터야. 그 다음에 문과 출신인데도 저랑 다르게 컴퓨터며 핸드폰이며 이런 거를 무지무지하게 잘 다루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법조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저 같은 듣보잡 변호사하고는요 레벨가 다른 분인데 강민구 변호사님 전 부산지방법원장 강민구 변호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아무리 급해도 절차적 적법 절차는 모든 재판 절차에서 필수 아니냐.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신청서를 접수시키면서 국회 의결 절차를 누락한 것은 당연히 어떤 사안이다? 각하 사안이다. 그래서 저는 이인호 교수님 말씀 이인호 교수님도 각하라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저는 교수님 말씀 잘 듣고 교수님 맞습니다라고 딱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우군이 생긴 거야. 어떤 우군이 생겼느냐. 다른 변호사도 아닌 법원장 출신의 강민구 변호사님도 이거 각하 사안이네. 맞네.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고대 로스쿨에 차진아 교수라고 있는데 차진아 교수님 요즘 이렇게 그 많이 그 방송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차진아 교수도 한 말씀 하셨어요. 차진아 교수님 이제 여자 교수님이신데 이렇게 아주 우아하게 생기시고 그래가지고 방송도 아주 이렇게 그림이 잘 나오고 그러시는 분이에요. 아마 다 보셨을 거야. 차진아 고대 교수 이분도 아마 그 사법시험 합격하시고 판사인가 하셨나 뭐 어쨌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차진아 교수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때 국회의장이 의결 정족수를 151석으로 정한 데 대해서 국민의힘이 뭐 했습니까? 권한쟁의 심판 청구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 일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선입선출 아니겠습니까? 그 한덕수 권한쟁의가 더 중요하고 더 급합니까? 마은혁 권한쟁의가 더 중요하고 급합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한덕수 권한쟁의가 더 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이게 탄핵 그게 잘못된 것이었다라고 하면 지금 최상목 권한 대대행의 한 행위는 다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인데 그 여기에 대해서 권한쟁의까지 들어가 있는데 이거 먼저 처리해야지 마은혁이 뭐가 급합니까? 8명이면 됐지. 뭐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8명으로 그 결정했으면서 이런 식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왜 마은혁을 그렇게 그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을 해야 된다라고 민주당에서 생각하는가? 그건 뭐 이야기 하나마나 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은혁 지금 원래대로 제 생각에는요.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12월 14일에 탄핵소추안 통과가 됐을 때 무조건 이거 8대 빵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현사랑님 감사드립니다. 무조건 8대 빵이다. 볼 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박근혜 전 모든 법조인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윤석열 대통령 이 케이스가 탄핵이 통과되기에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다. 이거는 저 포함해가지고 거의 뭐 90% 이상의 법조인들이 동의한 내용이 될 거예요. 그러면 윤 대통령 탄핵도 당연히 인용되겠네. 그럼 뭐 저는 사실은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다가 하는데 그런데 꼭 그렇지도 않은 게 왜 그런 것인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게 그게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이 됐지만 그게 과연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탄핵 결정을 한 거냐 법리적으로 따졌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의문이 저는 그때부터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에 와서야 뭐 사실은 뭐 그렇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이 될 수 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논리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 권한이 있어요. 어떤 권한이 있습니까? 비상계엄을 할 권한. 그다음에 그 권한은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은 1차적으로는 대통령한테 있는 거고요. 2차적이자 최종적으로는 국회한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국회에서 지금 비상사태 아니니까 비상계엄 풀어라. 그러니까 대통령이 맞네. 그러면서 비상계엄 풀었단 말이죠. 여기까지만 딱 됐었으면 윤 대통령은 탄핵될 게 없는 거예요. 법대로 한 거니까. 그런데 지금 뭐 들리는 이야기가 뭐 누구를 갖다가 어떻게 해라 뭐 누구를 갖다가 뭐 끌어내려라 그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게 비상계엄의 형식을 가장한 친위 쿠데타다 이렇게 되면 이게 그 탄핵도 되고 내란죄도 될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이게 탄핵이 기각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12월 14일에는 무조건 이거는 그냥 탄핵이다. 뭐 그 탄핵이 통과가 됐는데 박근혜 때도 통과됐는데 윤석열 통과 안 되겠어? 이런 기조를 갖다가 그러다가 지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거죠. 그다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민심이 바뀌었잖아요. 민심이. 제가 그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전환길 그 강사님이 100만 명 모은 건가? 어쨌든 야 전환 그 현사랑님 또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야 진짜 대단해. 야 누가 보면요 전환길이 그거 뭐 BTS나 뭐 누구나
뭐 YS나 DJ나 이런 분인 줄 알겠어. 저거는 딱 보면 저기에다가 젊었을 때 YS가 부산역 앞에 딱 나타났을 때 그때 인터넷 같은 거 없을 때 그때 저런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일개 한국사 강사 전한길이 사람을 저렇게 모은 겁니까? 아니에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전한길 강사님이 나갔는데 사람들이 저렇게 모였는가? 제가 변호사 아닙니까? 변호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가 뭐냐? 저는 들었던 적이 있어요. 제 자랑하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야, 내가 이 이야기 들었는데 변호사할 맛이 난다, 보람이 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예금보험공사에서 헌법재판할 때 그게 되게 중요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1년차 변호사였는데 준비 서면을 막 썼어요. 그랬더니 담당 과장이 저를 딱 찾아왔어. 그래가지고 그 과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바로 이거였대. 그러면서 뭔가 우리가 억울하고 예금보험공사가 굉장히 억울하고 뭔가 말을 갖다가 해야 되고 여기서 헌법재판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그게 뭔지 머릿속에서 그냥 밖에 맴 돌고 막 돌고 도는데 변호사님이 쓴 준비 서면을 딱 봤더니 이게 바로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당신이 해준 거다 라고 하면서 너무너무 속 시원하다, 그 이야기하는 거, 그 이야기를 갖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뭐 별것도 아니었는데 제 나름적으로 내가 뭐 좀 했나 뭐 이런 생각 들고 결론적으로 그거 헌법재판소에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제도적인 변화를 만드는데 제가 요만큼 기여했다라고 저 혼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전한길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습니까? 전한길 강사님이 뭐 유튜브 구독자가 저보다도 적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근데 뭐 120만인가 뭐 100몇십만인가? 아이고 부러워라. 정석임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전한길한테 저렇게 사람들이요 열광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이유는 뭐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내가 하고 싶은 말. 근데 내가 뭔가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고 심지어 두렵기까지 한데 그 말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이렇게 속에서 막 끓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내가 막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근데 전한길이라고 하는 사람 듣보잡은 일타 강사님 죄송합니다. 전한길 일타 강사님이 딱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맞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저거였어. 내가 하고 싶었는데 뭔지 몰랐던 말을 저 사람이 하네. 그러니까 구독도 막 엄청나게 막 눌러주고 전한길이 부산역으로 부산역으로 올라가자 서울역으로 막 이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도 가고 싶더라니까. 저 솔직히 말하면 토요일 날 저녁 5시 40분에 뉴스탑10 채널A에서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부산 안 갔지, 만약에 뉴스탑10 없었으면 제가 금요일 날 밤에 금요일 날 저녁 때 부산 내려가서 하룻밤 자고 나도 가고 싶더라니까. 나도 그런 마음 아니. 근데 제가 왜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저 사람이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해주네. 더군다나 어떻게 진정성 있게 뭐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이태원 거기 한남동 사저 앞에서 사람들 엄청나게 막 몰려가지고 그때 막 후원금 막 쏟아지고 막 그랬었다면서요. 그런데 전한길 씨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장사 속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진정성이 있는데 하는 이야기가 내가 이야기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저 사람이 해주니까. 그러니까 인기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두려운 건 뭐냐면 지금 우리 사회가 그만큼 위태위태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사회가 위태위태하다. 지난 전쟁 끝나고 1953년에 전쟁 끝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20년 동안 우리 사회를 이만큼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작년에 우리나라가 드디어 일본 1인당 GNP를 갖다가 1인당 GDP를 우리나라가 뛰어넘는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 나라가 다시 나락으로 쭉 떨어지지 말라고 한 보장이 있겠는가?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전한길 강사님이 이야기를 하니까 민심이 지금 이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뭐 과표집이다 아니다 뭐 전한길 뭐 듣보잡 뭐 한국사 강사 따위가 이런 식으로 폄하하려고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운 거고, 그러니까 마은혁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저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끝날 시간 다 됐는데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측. 이거 틀리면 안 되는데 예측. 오늘 어떻게 나올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4대4 나와가지고 마은혁 권한쟁의는 실질적으로 각하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4대4. 왜냐하면 뭘 그 4대4를 그 근거로 삼았느냐.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 4대4 나왔잖아요. 그거는 8대0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8대0이. 그런데 그 헌법재판관 중에 4명은 자기의 양심에 눈을 감은 사람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는가? 그 제가 말씀드렸지만 방통위법 13조 1항에 따르면 방통위 의결은 제적 과반수로 의결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제적 몇 명입니까? 제적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문영배도 인정을 했어요. 문영배도 인정을 했는데 제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 현직에 있는 사람, 지위에 있는 사람,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제적이라고 한다. 그러면 제적 2명이잖아요. 과반수잖아요. 과반수. 몇 명이면 과반수입니까? 2명일 때 2명이면 과반수잖아요. 그래서 2명이 제적 2명이서 만장일치로 의결했기 때문에 그 의결은 적법하다. 이게 4명의 그 뭐라 그럴까 상식적인 헌법재판관의 의견이었고 나머지 4명은 그걸 갖다가 인정을 했어요. 아니 제적이 2명 맞아. 그 다음에 2명이 찬성한 것도 맞아. 그런데 뭐가 잘못되는 거냐? 그런데 뭐 쓸데없이 뭐 헌법적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그야말로 제가 봤을 때 이념적 해석이 아닌가. 이념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원래 3명이 돼야 되는데 제적이 3명은 돼야 되는데 제적은 2명인데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3명이 돼도요. 2명이면 과반수잖아요. 3명이 돼도. 제적 3명이 돼도. 근데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그때 최소한 3명은 있어야 되는데 3명이 있었어도 2명이 의결했으면 찬성하면 뭐가 이진숙 잘못한 건가? 그런데 파면돼야 된다며 그 2명이 했다라고 해가지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 똑똑한 판사 출신의 그것도 뭐 부장판사 이상 했던 그러한 뭐 정계선 같은 사람은 사법시험 수석하고 뭐 그랬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념에 이렇게 딱 매몰이 되니까 맹목적이 되는 거예요. 맹목적. 맹이 무슨 뜻입니까? 눈 멀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양심에 눈을 갖다 먼 사람들 아닌가?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인호 교수님뿐만 아니라 강민구 변호사님뿐만 아니라 차진아 교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제대로 된 법조인이 이 사안은 각하 사안이다. 그 다음에 다시 해라. 다시 하면 되거든요. 이게 뭐 기판력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 국회에서 오늘이 며칠입니까? 2월 3일이잖아요. 2월 3일에 다시 본회의 소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헌법재판관 마은혁 그 임명 안 된 것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건 상정해가지고 통과시키라고. 통과시킨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한 달 뒤 3월 3일에 그 뭐 선고 나오게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왜 그걸 갖다가 안 하는 거지? 그런데 어쨌든 이진숙 때부터 저는 그냥 볼장 다 봤으니까 그 4명에 대해서는 저는 기대를 갖다가 안 하고요. 그래도 나머지 4명 누굽니까? 김영두, 그 다음에 정형식, 김복형, 그 다음에 그 조한창 이 4분의 헌법재판관은 원칙대로 법리대로 그 청구인이 국회인데 국회의장이 자기 마음대로 국회 의결 거치지 않고 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각하다. 당사자 적격, 청구인 적격이 없어서 각하다라고 결정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4대4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권한쟁의 심판은 다른 뭐 탄핵이나 이런 것과 달리 과반수로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위헌법률 심판 이런 것들은 6대3이 돼야 되는데 최소한 6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그 탄핵이 아니라 권한쟁의 청구는 과반수거든요. 그런데 4명이 이 권한쟁의를 인용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도 8명 중에 4명은 딱 반수잖아요. 과가 아니잖아. 과가 아닌 그 과반수가 아닌 그냥 반수니까 이거는 권한쟁의 심판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각하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예측을 하는데 제 예측대로 될지 안 될지 이제 불과 1시간 반 뒤면은 그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제 예상이 틀리면 좀 쪽팔릴 것 같긴 안 쪽팔립니다. 저는 만약에 제 예상이 틀리면요 헌법재판소가 쪽팔려야지 왜 제가 쪽팔립니까? 저는 그렇게 우기겠습니다.